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동거센터 이담규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혼자 인사드리니까 굉장히 좀 어색한 감이 있는데 유진 MC가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 혼자 잠깐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고요. 남성 구직자분들 그렇다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오늘 정말 특별한 순서를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보니까 벌써 5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지금쯤 되면은 면접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운 좋게, 기분 좋게 합격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떨어진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지난번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거기서 떨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 다 끝나고 여기서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회사는 나랑 연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갔어도 고생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끝까지 정말 알찬 정보 쏙쏙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 잡정부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은행권에서 전설로 레전드로 불리고 있는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미스터뱅 류수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좀 힘드네요, 쌤. 우리 지금 보니까 채널이 남성 지원자분들이 팍팍 꺼지는 소리가 이게 들리는 것 채널 같아요.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예. 대신에 전국에 지금 여성 지원자분들이 채널을 막 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 때문에. 뱅쌤이 또 도와주시죠. 오늘은 저와 칙칙하게 예, 한번 그러시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일단 이번 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별로 결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신한은행에 대해서 좀 짚어봤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다 일정이 마무리됐나요? 지금 우리 전체 은행권 상반기 채용은 아직까지 진행형이고요. 우리 지금 오늘이 이제 주로 신한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 신한은행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지금 4월 말부터 해서 5월 12일까지 서류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서류 발표를 했고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27일이죠. 네네. 27일인데 25일 토요일 날 필기 시험을 봤습니다. 바로 지난주죠. 엊그제죠. 이틀 전에요. 이틀 전에 보고 그러니까 필기 시험 발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네네. 내일 모레 이제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면접이 진행되고요. 1차 면접이 진행되고 최종 합격 발표 날 때까지는 한 7월 달까지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7월 한 9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7월 9일 정도에 최종 발표가 나면 이제 그때서부터 연수를 들어가는데 지금이 이제 5월 27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달 반 정도가 남아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신한은행은 뭐 상반기 결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상반기 이제 막 한 40%,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딱 절반 수준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해주신 대로 필기까지는 한번 저희가 결산을 해보고 남은 면접 과정에 대해서 추가 팁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가 지난주 토요일에 치러졌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예, 지난 토요일 날 필기 시험이 신한은행이 2교시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2교시 진행되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갔다 온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수소문을 해보니 상당히 일단 뭐 결과적으로는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필기 시험이 요번에 이제 채용하는 게 일반직, 그다음 뭐 WM, 기업금융, RSE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엊그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총 한 채용 인원은 한 300명에서 35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필기 시험 필기 시험 배수, 그러니까 응시 인원이 전체 우리 채용 인원의 약 한 20배수 가까이 그러니까 350명이라고 치면 20배수면 한 7,000명 정도가 되겠죠. 한 7,000명 정도가 봤을 거로 예상이 되고 우리 필기 시험이 이제 좀 어려웠다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1교시, 2교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교시, 2교시로 진행이 돼서 1교시는 소위 직업기초능력 NCS를 보고 2교시는 이제 경제금융상식을 보는데 1교시의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까지 포함해서 아마 시험 보신 분들 여러분들 90문항을 보셨을 겁니다. 그 시간은 75분이었고요. 그래서 75분 동안 90문항,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이 채 안 걸리는 셈인데 너무 되게 좀 촉박한 시간이 좀 촉박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촉박했던 것 이외에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는 좀 크게 어렵진 않았다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요. 네. 이건 NCS 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교시의 경제금융 상식을 아마 40문항을 45분 동안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한 문항당 1분 정도 되는 거죠. 40문항을 45분 동안 봤으니까요. 근데 요 부분이 좀 어려웠다고 이제 말을 많이들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결과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일단 시험 보셨던 분들은 전반적인 평이 이렇다라는 거 알고 자기 어떤 그 자기 점수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뱅쌤이 이제 한 7천 명 정도가 이번에 필기 시험을 봤을 것이다. 토요일에 시험을 봤을 것이다 해주셨는데 그러면 합격자에서 좀 걸르면 몇 명 정도 면접 그렇죠. 보러 갈 수 있나요? 보통 이 합격 그러니까 1차 면접을 보러 가는 은행권에서 1차 면접 인원은 최종 합격 인원의 약 5배수 정도, 5에서 맥시멈 한 6배수 정도 되는데요. 네. 그 5배수면 350명이면 5배수면 약 1,700명 정도가 될 겁니다. 350명의 그 1,700명 정도가 1차 면접을 간다고 봤을 때 7,000명에서 1,700명을 빼면 약 5,000여 명이 탈락을 하겠죠. 그래서 항상 지금 작년부터 이제 필기 시험이 도입된 은행권에서는 필기 시험이 항상 그 이 마이 코스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서 떨어지는 인원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들였지만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인원이 많으니 우리 취준생 학생분들은 이제 필기 시험을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이 인원은 대충 그 정도 인원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700명이죠. 네. 1,700명이 이제 다음 주부터 1차 면접을 가서 이제 또 최종 면접에 갈 때는 2배수에서 3배수 정도가 될 거니까 거기서 또 한 1,000명이 떨어지고 한 700명 정도가 남을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1,700명 정도는 1차 면접으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바로 내일 모레 면접 발표가 필기 발표가 나면은 지금쯤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뱅쌤은 이럴 때 제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내일 모레 발표지 않습니까? 네. 지금쯤 이제 우리 신한은행 취준생들은 이런 액션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필기시험 발표에 합격한다고 먼저 가정을 하고 지금 면접 스터디를 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면접 스터디를 하고 있거나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정상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면접 스터디나 이런 걸 구하기 어려워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그 필기시험 발표를 앞두고 면접 스터디를 구하거나 이런 면접 준비를 하기 전이라면 지금 현재는 필기시험 결과 발표 날 때까지 그냥 좀 릴렉스 하는 게 차라리 릴렉스 하는 게 최선일 것 같고 그냥 좀 즐겁게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보내십시오. 지금 그렇다고 뭐 다른 데 또 꼭 뭐 준비하고 있을 뭐 자소서 적을 곳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릴렉스하고 수요일 날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좀 바짝 한 3, 4일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면접 임하는 게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보니까 거의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발표가 나고 바로 또 면접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부담으로 느낄 것 같은데 일단 1차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 우리 은행권에서 1차 면접이 합숙 면접으로 지금까지 그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기업은행이었고요.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대부분이 당일치기 면접입니다. 신한은행도 당일치기 면접이고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면접 스터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취준생들이 면접이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그러니까 신한은행 면접이죠.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신한은행 면접하고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면접 보는 종류와 방식이요. 작년 하반기하고 똑같을 거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은행권의 면접은 항상 한 25% 또는 30% 정도 범위 내에서 계속 살짝 이렇게 좀 바꾸어 주는 게 인사 담당자들의 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준생분들은 그 작년 하반기에 봤던 면접에서 뭔가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거다. 어떤 방식이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면접의 전반적인 거를 준비해야지 작년에 봤던 면접 그것만 딱 맞춤식 준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준비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하반기에 우리 그 신한은행에서 당일치기 면접을 봤던 거는 어떻게 봤냐면 크게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면접을 보지만 팀 게임 면접입니다. 게임 면접. 그다음에 토론 면접. 그다음에 직무 에세이라고 해서 우리 취준생들이 뭐 접할 수 있는 약식 논술 같은 문제입니다. 이건 필기 논술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인성 면접. 그러니까 요렇게 네 가지를 봤는데 작년 하반기에요. 팀 면접,
팀 면접 요거는 이제 게임 면접이고요. 게임 면접, 토론 면접, 직무 에세이. 직무 에세이는 논술이고요. 그다음에 인성 면접. 그래서 오리지널 우리가 취준생들 입장에서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토론 면접과 인성 면접 요 두 가지가 면접의 유형이고 나머지는 게임 면접과 직무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게임 면접과 직무 에세이니까 요 두 가지는 크게 부담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직무 에세이 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준비한다고 해서 뭐 잘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이제 경제신문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쪽으로 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네 가지를 봤는데 크게 부담 있는 면접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물론 이번 상반기에 또 살짝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7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렇게 연수원에 다 모여서 네 가지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될 텐데 팀 게임은 말 그대로 약간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게임하면서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해도 되나요? 뭐 보드 게임 또는 블락 게임 같이 이렇게 뭐 좀 소품 물건들을 주고 네. 팀 단위로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같이 옮겨 보십시오라고 하는 이렇게 팀워크를 다지는 이런 면접이거든요. 근데 이 신한은행도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팀 면접은 면접 시작할 때 아침 시간 그러니까 모였을 때 처음에 이제 이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팀별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한 팀이 되는데 요 팀들에 대해서 서로 좀 알 수 있고 좀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서로 좀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벼운 몸풀기 게임도 시키고 그리고 팀워크도 한번 뭐 평가를 해보고 이런 이것도 면접으로 실제로 그러면 면접관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잘 놀고 평가합니다. 있나 좀 예. 이런 거 평가를 하나요? 예, 당연히 평가합니다. 일단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이 몸풀기 게임으로 몸 좀 푸십시오 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공간,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면접관은 그 사이에서도 매의 눈으로 이 지원자는 이런 측면이 있구나, 저 지원자는 저런 측면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말고 약간 더 친해지려는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네. 팀워크,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게 뭐 연기를 한다고 이게 딱 면접관들이 보면 바로 압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연기냐 아니냐가. 그래서 팀워크와 배려 그리고 뭐 소통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딱 보면 아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면접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좀 많이 웃고 그리고 먼저 말을 걸고 옆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도와주고 좀 표정 밝게 가지시고 하는 게 그런 게 우리 팀 이 면접에서 그러니까 게임 면접에서는 좀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가 면접이니까 면접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그렇죠. 토론 면접이 제가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 항상 오시면은 토론은 뭐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론과 토론 면접은 또 다르다고 하거든요. 면접 요거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예, 토론 면접이라고 하는 건 뭐 제가 인사 담당을 할 때 이 토론 면접이 제가 뭐 각 은행의 인사 담당자들도 그때 다 있었지만요. 저도 제가 소속된 은행의 인사 담당자를 할 때 토론 면접을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면접에 도입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의 역사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뭐 저 누구보다 잘 알죠. 네네. 그래서 이 토론 면접이 은행권에서 도입됐던 거는 상대방과 어떤 싸워서 이기고 지고의 게임 이런 토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도입했을 당시도 지금도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에게 논쟁, 토론이 아닌 논쟁을 말합니다. 논쟁은 영어로는 디베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디베이트라고 하는 논쟁은 일단 이기고 봐야 됩니다. 근데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토론 문화가 우리 어떤 사회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는 젊은 세대에서 정착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토론은 나를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걸 같이 같은 손을 잡고 찾아갈 수도 있는 그런 문화가 토론 문화지 이기고 지고의 문화가 토론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도입된 이 토론 면접은 이기고 지고는 두 번째고요. 항상 상대방에 대한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정중하게 또 논리 있게 잘 표현하고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일부 인정을 할 수도 있는 일부 인정 전체는 아니더라도요. 일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성숙된 토론 문화로 지원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장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되게
좀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내 주장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일부 인정이라 그랬습니다. 전부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면접장에 가서. 네. 일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는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신한은행은 단체 토론 그리고 1대1 토론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렇게 토론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요. 은행권 중에서는 그래도 신한은행 토론이 가장 공격적인, 가장 적극적인 이런 은행으로 되어 있으니 네. 신한은행 면접에 가서 토론 면접을 볼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긴다는 차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신한은행 면접 가면 그 면접관이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공격 이런 거는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격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게 그게 은행원의 토론 문화입니다. 네, 어쨌든 뭐 팀 게임도 그렇고 토론 면접도 그렇고 배려가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은행원의 기본이겠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은행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인의 기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성 면접까지 그 기조가 좀 이어지나요? 그렇습니다. 모든 면접은 뭐 그 한자로는 1, 2관지 처음으로 끝을 뭐 하나로 끝을 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요. 한 면접을 잘 보면 다른 면접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면접관들의 눈이 평가의 관점이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토론 면접에 들어간 면접관들도 신한은행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면접 그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그 인성 면접을 볼 때도 이 면접관들은 신한은행의 인재상에 맞는가라는 이 평가 항목, 이 평가 요인을 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론 면접에서 신한은행의 인재상에 맞다는 사람이 인성 면접에서 신한은행의 인재상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면접관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토론 면접을 잘 보면 인성 면접도 잘 볼 수밖에 없고 네. 이런 어떤 면접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토론 면접을 잘 봤는데 난 인성 면접에서 망쳤어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지원자의 일시적인 컨디션의 문제지 면접관의 일관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토론 면접의 유형, 배려나 뭐 팀워크나 이런 것들은 인성 면접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그날 이제 하루 종일 면접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어떤 예비 사회인, 예비 은행원의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자리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음 주에 면접이 잡혀 있어서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상반기에 대해서 채용 결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신한은행 채용 규모부터 살펴봐 주시죠. 우리 채용 규모가 보면 혹시 이 그래픽이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2018년하고 2019년에 그 전체 은행권의 채용 규모가 제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요. 네네. 작년 2018년이죠. 2018년 연간 약 한 3,400명 정도를 채용했습니다. 6대 은행에서요. 근데 2019년에는 작년 그 연간 채용 규모보다 각거나 좀 더 늘어나는 게 이게 정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약 3,400에서 3,500 정도라고 했을 때 신한은행이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약 600명을 채용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약 700명을 채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3,500명 중에 700명이면요. 거의 한 20%입니다. 3,500명 중에 700명이면 20%인데 네. 6대 은행이니까 뭐 20%면 5분의 1이지 않습니까? 5분의 1이니까 우리 신한은행은 당연히 우리 신한은행으로서의 역할 또는 우리 청년 실업 해소의 역할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번 하반기, 상반기에 약 350명을 지금 채용하는데 하반기도 신한은행은 약 350명 정도를 역시 채용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럼 뭐 올해는 한 700명 정도로 예상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뭐 정부에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늘려라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은행권에서 뭐 연간 1,000명 정도 뽑겠다 이런 카더라 비슷한 기사를 본 게 있어서 약간 취준생들이 여기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요거는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뉴스 기사에 한 해 은행권에서 한 해 1,000명을 뽑는다는 게 이거는 인사 담당을 해 보았던 저 같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현실을 조금 넘어선 그런 기사라고 네네. 보여지고요. 제가 과거에 작년 하반기였나 금융감독원인가 그때 한번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조직의 인원이 1,000명이다라고 하면요. 1,000명이 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 해 동갑내기들이 1,000명 나누기 30년을 하면 한 해 동갑내기들이 약 300명 정도가 나옵니다.
300명 정도가 나오면 그 조직 30명입니다. 30명인데 그 조직은 한 해에 30명 이상을 뽑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 나누기 30 하면은 30이 나오죠. 그럼 그 약 900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한은행 인원이 몇 명인가 하면은 15,000명 정도 됩니다. 15,000명을 30년으로 나누면요. 한 동갑내기들, 한 해의 동갑내기들이 약 500명 정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00명짜리 동갑내기들이 30년 차를 두고 쭉 있으면 이게 이제 15,00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이제 계속 이게 선입선출법으로 해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500명씩 빠져나가면 계속 밑에도 이제 그 다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한 해 500명 이상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은행이나 이런 우리 취준생들이 가고 싶은 이런 공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뭐 한 해 1000명, 10,000명 막 채용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해당 기관, 해당 그 조직, 해당 기업에서 인원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해 평균 전체 인원의 3%에서 4% 이렇게 요 이상을 채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신한은행도 마찬가지로 전체 15,000명이면 4%면 6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700명도 채용한다라고 하면 살짝 무리해서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 1000명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건 한 개 은행 단위에서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고요. 경력자, 인턴 뭐 이렇게 다 포함하면 뭐 굳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는데 한 은행 단위에서는 좀 쉽지가 않고 또 금융지주 단위 그래서 계열사까지 포함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열사 포함하면 한 해 1000명 채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또 취준생들을 힘들게 하는 카더라를 뱅쌤이 논리적으로 박사를 또 내주셔서 좀 속 시원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는 채용 규모부터 50명 정도 더 뽑는 것 같고 이 외에도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다른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예,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주된 포인트인데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네. 그 우리 신한은행은 진옥동 행장님께서 그 새로 부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조영병 금융지주 회장님하고 계속 우리 KB 그러니까 국민 쪽하고 계속 1위 은행을 지금 서로 다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취준생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한은행이 참 좋은 게요. 신한은행을 참 좋아하는 게 아주 변화를 잘 선도하는 은행이다라고 하는 이 측면이 되게 저는 제 마음엔 딱 들고 뭐 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은행이 우리 신한은행에서 해주고 있다는 측면이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신한은행을 참 좋아하고 또 항상 늘 드리는 말씀처럼 뽀뽀해드리고 싶은 그런 은행이죠. 신한은행이. 그래서 제가 작년 상반기하고 이번 상반기하고 어떤 신한은행의 변화 이거를 말씀을 하는 과정인데요. 신한은행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신한은행의 키워드는 디지털, 변화, 그리고 글로벌, 그다음에 도전 이 네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은행권이 다 이 단어들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걸 가장 색깔이 지금 강하게 먼저 나오고 있는 은행이 신한은행이고 그 작년보다 올해 또 달라지고요. 달라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또 달라지고 지금 전체 은행권에서 우리 신한은행이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 그러면은 참 저 지금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다렸던 뽀뽀 발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방송 끝에 거의 나왔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대해서 좀 채용 프로세스를 짚어주셨고 이번 하반기에는 그럼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예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화의 바람이라고 하는 게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일으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 하반기 채용, 지금 상반기 여러분들 채용했던 요 과정을 보면요. 디지털 쪽하고 IT 쪽 그러니까 이쪽을 따로 상시 채용 또는 수시 채용 이렇게 공고가 올라와 있는 걸 우리 취준생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한은행은 특히 이번 디지털 쪽에 대해서 크게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봤을 때 제가 아까 키워드를 말씀드렸던 디지털 쪽은 은행권에 있어서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도전입니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그하고 좀 별개로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신한은행의 이 하반기 채용도 일반 행원 그러니까 WM이나 기업금융 이런 분야에서는 그냥 그대로 지금 상반기까지 또는 작년에 이어왔던 그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점점 더 어떤 변화의 기류가 강해지는 것은 디지털 쪽입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더
도전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창조, 어떤 변화라는 키워드,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키워드, 요 키워드를 가지고 좀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냐에 따라서 이번 하반기가 조금 더 자소서 쓰기도 편해지고 또 면접 보러 갈 때 답변하기도 편해지고 그런 준비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하반기에 그런 쪽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신한은행의 변화 역시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뭐 이 정도면 이번 하반기부터가 아니라 이번 상반기부터 뭐 말씀해주신 변화, 도전, 디지털, 글로벌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앞으로 다가올 다음 면접에서 다 녹여서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 앞으로 다가올 면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1차 면접인데요. 네. 지금 신한은행은 이미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신한은행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면접을 앞둔 그러니까 내일 모레 필기시험 합격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팁, 그러니까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번 면접부터 이거를 적용해도 되냐라는 이 질문에 정확히 커렉트한 이번 면접부터 여러분들은 도전에 맞는 미래에 맞는 변화에 맞는 디지털에 맞는 그런 인재를 강조만 할 수 있다면 최선이 될 것 같고 물론 면접 준비할 때 그런 관련된 기사나 이런 뭐 관심도 이런 거는 좀 높여서 면접을 보러 가는 게 좋겠죠. 네. 어쨌든 이번 채용인 키워드에서 중요한 건 네 가지고 어쨌든 변화나 도전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신한은행도 이번에 약간 현대차처럼 수시 채용으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마치 그 현대차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현대차가 우리 일반 기업계 쪽에서는 그 채용의 변화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시 채용, 그러니까 공개 채용, 공채 방식을 수시, 상시 채용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변화시키는 그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차였는데요. 저는 그 현대차 같은 그런 변화의 바람이 은행권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마치 이건 신한은행의 변화 바람과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한은행이 상시 채용, 수시 채용으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공채 방식을 당분간은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어떤 변화의 바람에 있어서 변화의 방향성이 현대차 방식과 비슷하다는 거지 어떤 채용의 방법, 채용의 프로세스가 현대차하고 동일하게 갈 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의 크기와 변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봤을 때 신한은행의 변화의 방향성은 마치 우리 일반 기업계에 있는 현대차의 변화의 방향성과 그 크기가 회오리 바람의 크기가 비슷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뭐 비단 신한은행만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다른 은행까지 좀 번질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다 번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취준생들도 그러고요. 우리 자소서 적을 때마다 우리 은행권 취준생들은 남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이 이야기를 적는 게 수십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은행권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은행권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글로벌에서 뭐 맥쿼리나 시티나 이런 은행들이 마땅히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가려면 남들을 뭐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은행들도 전부 다 신한은행 방식으로 그냥 이게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 은행으로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인데요. 이거는 뭐 개인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 변화를 이제 우리 신한은행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저희 기대치도 살짝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신한은행이 그 변화에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은행이고 다른 은행들도 당연히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속도 이번 하반기부터 다른 은행들도 그렇게 신한은행처럼 이런 변화의 방향성을 따라갈 거냐라고 하면 신한은행보다 그 정도의 크기는 좀 작지 않을까. 그러나 결국 방향성은 이미 그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한은행에 대해서 상반기 결산도 해보고 앞으로 하반기 전망도 해봤는데 일단은 가장 코앞에 닥친 게 다음 주 면접이잖아요. 이 면접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신한은행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신의 한 수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취준생분들은 이런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사실 적자생존은 그 환경이나 이렇게 맞는 그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취준생들이 알고 있는 거는 메모를 많이 하는 거죠. 적자. 메모를 많이 해서 많이 적는 게 생존법이다. 이렇게 해서 적자생존, 그러니까 적자생존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디지털, 변화, 미래, 도전, 그리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를 뭐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모에서 그치지 말고
지금부터 당장 실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자 생존이 아니고 실천 생존이 되도록, 그래서 그게 신한은행의 인재상입니다. 다음 주 면접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뱅쌤이 이따가 신한은행 그 지원하는 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저랑 클로징을 함께 하시죠. 좋습니다. 마지막에 네. 총 한 번만 같이 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리제 류수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직 아니네요. 좀 이따 갑니다. 이제. 예. 네, 잡정부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굉장히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하는 순서죠. 잡초대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 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부터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영봉 등 위치하고 있는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인 초성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각종 토목 설계 업무를 담당할 토목 구조 설계 기술자 3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1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하고 토목공학 및 도시공학 전공자나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기사 각종 토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원부터 5,5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접수 방법은 2019년 6월 30일까지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경력 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토목 구조 설계 기술자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4시간 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나를 이해하기, 20일 취업 목표 정하기, 25일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센터 9층 해nem실에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미리 참고하셔서 오컨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효림이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효림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수질 및 대기오염 방지 시설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환경 정화 관련 사물 인터넷 대시보드 개발 기술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토양, 지하수 정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 관련해서 사물 인터넷 대시보드 웹 개발 기술 및 서버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웹 표준, HTML, 자바, 스크립트, 그다음에 CSS 등 웹 개발 기술이 필요하고요. 스프링 또는 노드, JS 또는 파이톤 등 서버 관련 개발 기술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세션 관리, 보안 통신, 로드 밸런싱 등 웹 필수 지식을 숙지하고 있으시며 DB 사용 경험이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웹 개발 4년 이상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운전 가능자와 청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월급 3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2일까지고요. 워크넷에 등록된 회사의 입사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또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4년 이상 경력의 개발 기술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우대사항 잘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KNR이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KNR은 환경, 화학 분석기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해외 영업을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환경 화학 분석 장비의 해외 수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경력 및 학력은 무관합니다. 또 해외 업무를 담당해야 하므로 영어 사용이 능숙하셔야 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 최대 5천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권으로 해외 영업원 1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빠르게 지원하시고요.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남양주 일자리센터의 고영선 주무관님 연결해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일자리센터 고용선입니다. 네, 오늘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남양주시 와우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SK테크에서 해외 영업사원 1명을 모집합니다. SK테크는 2003년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많은 기업들에게 정보통신기기를 비롯한 각종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전기안전시험, 에너지 효율시험 등 세계 각국의 인증 취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해외 전신문 교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영어 전공자와 영어 서류 작성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연봉은 2,300만 원부터 3,300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재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8일까지로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남양주 일자리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학력과 경력 무관한 구인권으로 해외 영업사원 1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남양주시 진저읍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 상전원에서 제조 단순직 1명을 채용합니다. 각종 한약 제조 및 배송하는 업체로 직종은 한약재 추출 및 포장 업무이며 경력은 무관하고
학력은 고졸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연봉은 2,25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상여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2일까지이며 주 5일 근무로 아침부터 저녁 식사까지 3식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산흥역에서 출발하는 통근버스가 있으며 기숙사도 있습니다. 지원 의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남양주 일자리 센터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권으로 제조 단순직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마감일 맞춰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열풍이 대단하죠. 뭐 엑소와 싸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BTS까지 굉장히 큰 열풍을 이끌고 있는데 이렇게 이들의 음악을 창작하는 예술인들의 숨은 노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K-팝 음악의 수출과 음악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대중음악 예술인들의 창작 형태, 음악 저작권, 그리고 예비 창작자들이 속해 있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석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성윤용 교수님,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진영 팀장님 두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비도 오는데 굉장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잡초대석에서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이니만큼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윤용 교수님이 앞에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주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강의하고 있는 성윤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윤용 교수님, 제가 이제 살짝 귀뜸을 듣기로는 연예인 출신이라고도 약간 셀럽이라고 하죠. 아, 옛날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행 스케치라고 네. 저는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그래도 알고 있거든요. 89년에 또 데뷔를 하셨고. 그렇죠. 네. 네. 언제까지 이거를 하신 거죠? 89년부터 96년까지 활동했고요. 96년.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6기까지 갔나요? 지금도 원년 멤버 2명이서 활동을 하고 계속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창립 멤버로 활동하셨다가 네. 96년도까지 같이 하셨고. 네, 그다음에 유학을 가면서 음악을 그만뒀고요. 아, 네. 근데 여행 스케치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뭐 산다는 건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이건가요? 네, 사진 뭐 그런 게 노래였죠. 네. 아니겠어. 이거 예, 맞죠? 맞습니다. 네. 또 굉장히 연예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진영 팀장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작권위원회에 근무하는 최진영 팀장입니다. 저는 그 다양한 저작물들을 수집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는 일을 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 K-팝이 뭐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열풍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 K-팝의 열풍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 K-팝 굉장하죠. BTS발 뭐 한류 열풍이 대단한데요. 뭐 지금 K-팝의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왜냐하면은 공연이나 뭐 음원 수익 외에도 부가 수익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한데 뭐 국내화 콘텐츠 수출액으로 가늠해 보자면은 뭐 작년에 한 4억 5천만 불, 한 4,90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K-팝 같은 경우는 부가 산업이 훨씬 큰 문화 산업이다 보니까 뭐 음악 산업 외에도 뭐 게임, 뷰티, 뭐 캐릭터 등등 뭐 기타 부가 산업이 훨씬 커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원소스 멀티 유즈 산업이기 때문에 그 시장 규모는 단순히 수출액보다는 훨씬 더 잠재력과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BTS의 무대를 보면 저도 믿기지 않았던 게 있거든요. 막 그 외국인 분들이 열광하고 하는 게 정말 기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K-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K-팝의 열풍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수치로 간단하게 보자면 2018년 작년에 그 국내 그 K-팝을 위한 총 매출액이 약 6조 정도 되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매출액만 보자면 3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연관 효과가 워낙 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더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음악이라는 게 뭐 그냥 음악이 뚝 떨어져서 그걸 잘 불러서 단순하게 그냥 유행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음악을 만드는 창작인들이 있잖아요. 또 예. 그에 따른 저작권도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작권이나 창작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먼저 이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팀장님이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제가 저작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저작권이 좀 복잡하긴 하죠. 네. 예. 우리가 흔히 음악 저작권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 음악과 관련된 재산권에는 그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래를 만든다라고 할 때 작사와 작곡과 관련된 권리는 저작권이라고요. 이 만들어진 노래를 가지고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그 음반이나 음원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나 이런 음반으로 음원으로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작사 작곡과 저작권이 아닌 작사 작곡과 관련된 인접한 권리들을 저작 인접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사 작곡과 관련한 권리는 저작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작사 작곡 이외의 음악과 관련된 권리는 저작 인접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K-팝이 크게 부상을 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또 약간 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할까요? 최근에 뭐 불법 저작물 같은 것 때문에 약간 피해를 보는 것도 있고 여기에 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또한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외의 경우에는 국내와 달리 우리 경찰권이나 사법권이 미치지 않죠. 네. 그래서 단속이나 손해배상이나 이런 직접적인 그 법적 조치보다는 해당국 현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그 해당 정부 및 연관 그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그 나라의 저작권 체계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저작권이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심각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물론 법적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만 해외에서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만 자기 나라의 저작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저작물들만 열심히 보호해주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네. 해외 각국의 그 나라 현지의 저작권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저작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교수님도 실용음악과에서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제로 하시고 계신데 그러면은 학생들이 만든 음악 작품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저작권 이런 문제는 잘 좀 해결이 되고 있나요? 네, 뭐 저희 여주대학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실용음악과들이 그 뮤직 비즈니스라는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요. 네. 그다음에 학생들도 법을 인지하고 준수하고 그다음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게 한국이라면 애국가를 뭐 모르는 분이 없을 테고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애국가는 이게 23년 만에 애국가 표준 음원이 만들어졌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실제로 그 애국가 제작에 참여를 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뭐 하다 보니 제가 총감독으로 참여하게 돼서 네네. 예, 몇 해 전부터 이렇게 아무런 제약 없이 뭐 국민이면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애국가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작년에 저작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제가 의뢰를 받아서 뭐 기술적, 실무적, 뭐 음악적으로 감독을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총감독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네네. 뭐 실무적인 부분이야 뭐 여기 계신 최 팀장님을 비롯해서 뭐 저작권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화두는 이제 입체 음향이었었는데 뭐 최진 음향 감독께서 그 국제 방송 송출 규격이죠 MPEG H 3D 오디오에 대응하는 7.1.4 채널로 작업을 해주셔서 음원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음악적으로는 뭐 제가 대중음악가 출신이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근데 뭐 이 애국가라는 기존 멜로디를 절대 수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많이 바꿔도 안 되고 안 바꿔도 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뭐 박인영 음악 감독께서 너무도 훌륭히 편곡으로 해결을 해주셔서 네. 지금의 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7.14 채널로 녹음해서 MPEG H 송출 규격. 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7.1.4면은 이렇게 서라운드 7채널 외에 우퍼 그다음에 천장에 4채널. 에서 7.1 입체 음향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멜로디를 전때 손뗄 수 없으면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손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 멜로디는 건들지 못하니까요. 네. 뭐 멜로디 사이에 나오는 뭐 대선이라던가 아니면 화성에서 내성 부분들만 건드려서 지금 들어보시면 약간은 고급스러운 약간 팝적인 애국가 네네네.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박인영 음악 감독님도 함께 하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살짝 간단하게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준비가 돼 있나요, 영상이요? 네. 음악이 준비되어 있으면 저희가 잠깐만 좀 들어보고 네, 뭐 눈물 좀 닦고 잠깐 제가 이게 너무 웅장한 느낌으로 멋있게 편곡이 된 것 같아서 뭐 영상도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졌고 뭐 감독님들이랑 뭐 약간의 의견 충돌이란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뭐 처음에 음원이 나오고 나서 뭐 평생 욕을 먹을 욕을 다 먹은 것 정말요? 같아요. 예, 뭐 여러 쪽에서 저는 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뭐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뭐 지금 뭐 좋은 기억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이걸 안 좋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하고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애국가의 음원은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국가의 경우도 음악이다 보니까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이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애국가의 경우에 작사 작곡의 경우에 작곡의 경우에는 안익태 선생님이 2005년도에 국가에 기정을 해주셨고요. 작사의 경우에는 안창호 선생님이나 윤치호 선생님이 작사를 했다는 설이 있긴 하지만 추정은 되지만 네. 두 분 다 일단 어느 분이 하셨던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보호기간이 만료가 돼서 작사 작곡에 대한 권리는 지금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연주한 저작 인접권이죠.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애국가의 경우에는 KBS 교향악단에서 만들어서 공익적 목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좀 전에 성윤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만든 새로 만든 애국가 음악은 참여한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 합창단, 그리고 편곡하신 박인영 감독 이런 모든 분들이 관련 저작 인접권을 모두 국가에 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에서 내려받았다는 출처만 표시하시면 상용 목적이든 뭐 공익적 목적이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이제는 애국가를 누구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애국가처럼 모든 국민이 편하고 자유롭게 뭐 듣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곡이 또 있나요? 예, 제가 좀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를 방문을 하시면 애국가 외에도 다양하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음악들이 있고요. 음악들 외에도 사진, 영상, 일러스트, 그리고 폰트 이런 다양한 저작물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저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저작권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 우려 때문에 저작물 이용 인터넷상에 있는 저작물 이용에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공공기관이 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만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이 네.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고 여기에 더 큰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교수님 얘기를 나누다가 조금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뭐 애국가 포함해서 저작권과 관련해서 조금 뭐 큰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렇게 실제로 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나요? 이 애국가 같은 경우는 뭐 음원으로 기증받아 보니까 뭐 그런 저작권 피해 사례는 없었고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종종 있죠, 그런 사례들이. 왜냐하면 무지에서 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학교에서 많이 지도 편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실용음악과 학생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저희 방송이 이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용음악과 음악을 창작하고 뭐 작곡을 하는 분들은 약간은 일반 취업 형태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실제로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실용음악과 친구들의 취업의 기준 그런 게 따로 있나요? 네, 보통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뭐 취업 같은 4대 보험 기준으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이거를 통해서 취업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따로 있군요. 네네.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도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계시고 실제 또 그런 활동을 하셨으니까 학생들한테 조금 더 감정이입도 되고 더 도움을 주시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교내에서 그러면 실용음악과 친구들한테 어떤 식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요즘 뭐 실용음악과 입시를 보면요, 뭐 진짜 걸핏하면 100대 1이 넘어가거든요. 네, 굉장히 100대 1이요? 네, 굉장히 많은 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그에 걸맞는 또 실력이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학교에 지원을 해서요. 학교 측에서도 그에 걸맞는 뭐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됐고요. 네. 저 여주대 같은 경우도 뭐 프로 녹음실 못지않은 녹음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연습실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 있고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연습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실용음악과 학생들도 굉장히 치열하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인 일반 구직자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약간 응원을 해줄 수 있는 한마디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이 저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그 수고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음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분야의 공모전도 많고 할 텐데 요즘은 기존에 있는 음악들을 이용하려면 저작권 우려 때문에 침해 우려 때문에 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마당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안전한 저작물들을 이용해서 공모전이나 이런 쪽에 좋은 수상들을 하셔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응원합니다. 네. 너무 멋진 목소리로 아유, 감사합니다. 응원의 한마디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도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뭐 실용음악가다 보니까 보통 인식들이 뭐 공부 안 하고 노래만 하는 배짱이처럼 인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취업 기준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그 취업 기준을 맞추고자 되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뭐 실용음악과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응원의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잡초대석 함께해 주신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성윤용 교수님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진영 팀장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공채 승리를 위하여는 계속되고 또 그 다음 순서도 많이 준비해봤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